변제금은 왜 이렇게 높아요?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왜 기각나요? 아니 뭐 이런 보정이 나와요? 이런 얘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측 불가능한 상황들을 줄일 수 있는 거야. 제대로 된 상담을 받으셔야 돼요. 안녕하세요, 김민성 변호사입니다. 오늘 영상은 옛날에 찍어놓은 게 있어요. 찍어놓은 게 있는데 그거를 대체하는 영상이에요. 이거를 꼭 알고 계셔야지 개인회생을 신청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실수하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정확하고 정상적인 상담을 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하고 대표적인 자료들 또 오늘 말씀드릴 거예요. 상담하시기 전에 이런 것들은 꼭 메모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야지 상담이 정확해집니다. 많은 자료들이 나오고 영상이 좀 길어요. 꼭 이거는 끝까지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정리하는 영상이 있잖아요. 거기 이렇게 해서 저희가 메모할 수 있도록 다 적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하나 메모한 다음에 정확한 자료를 저희한테 알려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첫 번째입니다. 이건 개인 회생을 떠나서 통모 상담이든지 어디든지 간에 꼭 필요한 것들이에요. 뭐냐면 개인 정보입니다. 개인 정보. 쉽게 얘기하면 이거죠. 이름, 나이, 가족관계, 거주지, 거주 형태 요 정도는 회생 상담을 위해서 꼭 저희가 사전에 알고 있어야 돼요. 왜 알아야 되는지 한번 알려드릴게요. 뭐 이름은 당연히 이제 서로 호칭을 해야 되니까 님 이럴 순 없잖아요, 저희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민성 씨께서 아니면은 김민선 선생님께서 채무자분께서 이렇게 뭔가 저희가 대화를 이어나갈 때 호칭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은 중요하겠죠, 그죠? 나이는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나이 또래에 이 정도 소득이 적정한지, 그 나이 또래에 근로능력이 없는 게 상식적인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의 나이보다 목소리가 늑수그리 하신 분들도 있고 목소리가 젊으신 분들도 있고 하니까 이 회생 상담을 위해서 나이는 어느 정도 저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뭐 예를 들어 20대가 200만 원 벌면 오케이 괜찮다. 근데 40대가 200만 원 벌면은 그거는 급여가 좀 낮아 보이는데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니까, 그죠? 급여에 대한 의심이 있으면 법원은 이 급여에 대해서 집요하게 캐물어요. 이게 정 의심이 해소되지가 않으면 조건부 인가라는 걸 낼 때도 있고요. 가족관계 같은 경우도 부양가족이라든가 추가생계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판단할 때 되게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그 다음에 거주지, 이거는 관할, 예를 들어 내가 서울에 살아 그러면 서울회생법원, 내가 전주에 살아 전주지방법원, 뭐 이런 식으로 거주지별로 관할 법원들이 정해지잖아요. 그러면 저희들은 그 관할 법원에서 이 정도 내용을 어떤 식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저희가 다 기본적인 지식, 감이 있잖아요, 경험을 통한. 그래서 이 거주지를 꼭 알려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거주 형태,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자가라면 재산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거주 형태가 자가면 이 집의 시세가 얼마인지를 저희가 무조건 파악해야 되는 거고, 전세라면 전세 보증금이 얼마인지, 이 전세 보증금에서 예를 들어 최우선 변제금만큼 뺄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것도 저희가 파악해야 되고, 월세라면 이 월세에서 추가 주거비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저희가 또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이름, 나이, 가족관계, 거주지, 거주 형태, 전세, 월세, 자가 이런 것들은 저희한테 기본적으로 알려주셔야 되는 개인 정보예요. 아시겠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개인 회생이나 파산이 원칙적으로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제가 여러 동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저희가 상담을 다 했는데 배우자 재산이 수억 원이 있는데요, 아니면 제가 면책받은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아니면 내가 빚이 5천인데 재산이 1억이 넘게 있는데요, 이런 것들, 이거는 직원들이 맥 빠지는 거죠. 사전에 이런 정보들을 저희가 무조건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들도 무조건 알고 계셔야 돼요. 뭐냐면 회생이나 파산을 해서 면책받은 지 얼마나 됐는지, 그러니까 회생 파산한 경험이 있는지 요거, 그 다음에 내 빚과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회생하시는 분들이 빚보다 재산이 많으면 부채 초과 상태가 아닌 거예요. 회생을 아니면 파산을 하기 위해서는 부채가, 빚이 재산을 뛰어넘어야 되거든요. 왜? 돈이 많은 사람한테 왜 빚을 깎아주고 왜 채무를 조정해줘요? 집 팔아서 아니면은 청약 깨서 적금 깨서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건 아시겠죠? 그 다음에 뭐 추가적으로는 회생 파산이 지금 진행 중인지, 아니면 신용회복위원회에 프리워크아웃, 개인 워크아웃, 신속 채무 조정 이런 것들이 진행 중인지 이런 것들 저희가 다 물어볼 거예요. 왜냐? 동시에는 할 수 없으니까. 아시겠죠? 그러면 변제금 산정을 위해서 필요한 기초적인 정보들, 어떤 것들을 상담 전에 미리 준비해 주셔야 되는지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 제가 요거 최근에 말씀 되게 많이 드리는 거예요. 법원에선 여러분들의 변제 계획안을 인가내주기 전에 4가지 테마의 질문들을 계속 던집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많은 자료들을 법원에 제출을 해야 돼요. 특히 2가지 뭐냐, 소득과 재산에 대해서는 법원은 철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시기 전에 나의 예상되는 월 변제금과 기간을 알고 싶어 할 거잖아요. 회생을 신청하는 모든 분들이 내가 얼마 갚아야 되지? 그거잖아요. 딱 그거. 그게 제일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회생이나 파산을 하시는 분들이 요 소득과 재산 요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일단 법원이 알고자 하는 4가지 테마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부채예요. 부채. 쉽게 얘기하면 뭐냐, 채무자가 얼마의 빚을 갖고 있는지 알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상담할 때 정말 많은 분들이 저한테 여쭤봤어요. 변호사님, 신용카드도 넣어야 돼요? 뭐 엄마 아빠가 빌려준 것도 넣어야 돼요? 아니면은 뭐 핸드폰도 넣어야 돼요?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답변은 딱 하나예요. 다 넣어야 돼요. 다. 개인회생은, 개인 파산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여러 절차들과는 달리 채권의 발생 경위를 따지지 않습니다. 모든 채권자를 다 넣어야 돼요. 제가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아리까리한 채권자들 말씀드릴게요. 일단 개인 채무는 다 넣어야 돼요. 아, 이 사람 건 내가 갚아줄 건데요? 그래도 넣어야 돼요. 뺄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긴 있는데 결국에 통장으로 돈을 빌렸다면 은행도 통장으로 넣고 개인도 통장으로 넣었는데 채무자가 통장 거래 내역을 제출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빌린 거 아닌데요? 라고 하고 이거는 빌린 건데요? 라고 하면 채권자를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런 건 불가능합니다. 아시겠죠? 사채 넣어야 됩니까? 당연히 넣어야죠. 개인 채권자니까. 대부업 넣어야 됩니까? 당연하죠. 금융사 너무 당연하죠. 신한카드, 신한은행, 뭐 국민카드 그 다 넣어야 돼요. 그죠? 국가 장학금 받은 거 있잖아요.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 받은 거 있단 말이에요. 이거 넣어야 돼요? 당연히 넣어야 돼요. 네. 학자금 대출에 상품이 여러 개가 있고 옛날에는 넣을 수 없는 장학 채권들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다 넣어서 회생계획안에 따라서 변제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카드비 넣어야 돼요? 다 넣어야 돼요. 카드비. 카드 써야 되는데요? 회생을 하면 카드를 못 써요. 핸드폰비 넣어야 돼요. 핸드폰을 넣으면은 뭐 전화기 끊기는 거 아닙니까? 안 끊겨요. 안 끊기고 어쨌든 간에 내가 빚을 갚아야 되는 내 채권자들은 가리지 말고 채권의 종류에 상관없이 다 넣어야 돼요. 최근 채권 넣어야죠. 다만 최근 채권들 중에 형사고소의 위험이 있는 것들은 저희가 어떻게 처리하셔야 됩니다 얘기를 할 거예요. 아시겠죠? 부채에 관련된 내가 조정을 할 채무가 빚이 얼마인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모르는데요? 모르면 안 되죠. 내가 내 빚을 줄이고 싶은데 내 빚이 얼마인지 모르면 안 되죠. 다만 너무 오래됐다. 그런 것들은 저희가 찾아드릴 거예요. 아는 만큼은 대충이라도 채권자가 몇 명인지 그 채권액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 다 알려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2번째 정말 중요합니다. 소득은 뭐 이래저래 말씀드릴 게 별로 없어요. 일단 소득은 2가지예요. 선생님으로부터 받은 자료들을 저희가 취합을 해서 분석을 해서 그거보다 더 많이 버는데요? 그거보다 더 적게 버는데요? 판단을 할 거예요. 아시겠죠? 알바하는데요? 소득에 들어갑니다. 추가적인 근무를 해서 발생시키는 모든 소득 다 들어가요. 꾸준히 내가 버는 돈은 다 소득으로 잡힌다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추가 생계비 관련해서 저희한테 알려주셔야 되는 게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부양가족 이런 것들 있잖아요. 다 알려주셔야 돼요. 저희한테. 교육비는 뭐 사실 여태까지 인정받아 본 적이 솔직히 별로 없어요. 이 추가 생계비는 법원에서 정말 까다롭게 보기 때문에 어쨌든 대리인 입장에서는 한번 넣어는 봄직해요. 그 다음에 의료비 같은 경우도 꾸준히 지출을 한다. 그러면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다만 본인 거. 그 다음에 요거 배우자를 포함시킬 수 있느냐 아니면은 부모님을 포함시킬 수 있느냐 아니면 미성년 자녀들을 모두 내가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있느냐 이거는 배우자의 소득이라든가 그 다음에 배우자의 근로 능력이라든가 아니면 나의 가족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말로 꼼꼼하게 따져서 채권자를 희생하면서까지 이 채무자에게 이러한 추가 생계비를 인정해줄 필요성이 있느냐를 법원이 따져볼 거예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자료들을 다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재산 내가 얼마를 갚는지가 제일 궁금하신 거잖아요. 재산 이상 갚아야 돼요. 이걸 청산가치라고 하는데 재산 이상은 무조건 갚아야 돼요.
이렇게 해서 상담 전에 저희한테 꼭 알려주셔야 되는 것들 쭉 말씀드렸어요. 이거 여러 번 보시고 제대로 된 상담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변제금이 왜 이렇게 높아요?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왜 기각나요? 아니 뭐 이런 보정이 나와요? 이런 얘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측 불가능한 상황들을 줄일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얼마를 갚아야 되는지가 회생 신청하기 전에 대충 나와야지 여러분들이 그래도 좀 어떤 각오를 하고 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자료들을 상담하시는 분들한테 다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정리할게요. 중요한 거예요. 일단 기본적인 개인정보 알려주셔야 돼요. 나이, 이름, 가족관계, 거주지, 내가 어디서 어떻게 거주하고 있는지, 뭐 예를 들면 월세인지 전세인지, 내가 자가에 거주하고 있는지, 아니면 남의 집에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다 알려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회생에 아예 신청 불가능한 사유들, 예를 들면 회생 파산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회생 파산에서 면책받은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지금 진행 중인데요,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다 알려주셔야 돼요. 이게 회생 신청 전에 꼭 알려주셔야 되는 것들이고, 회생 신청을 위해서 알려주셔야 되는 것들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부채, 내가 누구한테 얼마의 빚이 있는지, 채권자, 사채업자고 통신사고 카드고 가리지 말고 다 넣어야 돼요. 두 번째, 소득 되게 중요해요. 이 소득에 대해서 저희한테 상담 전에 내가 대충 얼마 버는지 알려주셔야 돼요. 근데 예를 들어 보너스가 되게 많은데요, 나는 상여금이 되게 많은데요 라고 하면 내가 매월 들어오는 돈 말고 상여금까지 포함해서 12분의 1 아니면 6분의 1 이런 식으로 저희한테 알려주셔야 돼요. 그게 뭐냐? 원천징수 영수증. 그죠? 사업자 소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매입해서 매출 빼고 세금 빼고 한 달에 얼마, 많이 버는 달도 있고 적게 버는 달도 있을 거잖아요. n분의 1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추가 생계비 관련해서 다 알려주세요.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부양가족. 내가 부양가족으로 넣고 싶은 특별한 사람들이 있다면 알려주셔서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미리 저희한테 판단을 좀 받아보세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재산이에요. 모든 재산 까먹지 말고 재산으로 저희한테 알려주셔야 되는 것들 쫙 얘기할 거 이거 다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정확하게 변제금이 얼마인지 계산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첫 번째, 집, 땅, 차. 이게 대표적인 재산이죠. 내가 무조건 아는. 그죠? 그 다음에 은행에 들어있는 예금, 적금, 청약통장에 들어있는 돈, 보험 해지환급금. 일단 그 실손보험 같은 경우는 해지환급금이 없어요. 그건 됐고, 그 적립식 보험, 저축형 보험 이런 거 들고 계신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500, 1000, 뭐 2000 이런 분들은 그거 다 재산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거. 그 다음에 주식계좌에 들어가 있는 무슨 예탁금, 아니면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그 다음에 비트코인, 내가 보유하고 있는 그런 비트코인이나 비트코인 예탁금 뭐 이런 것들 다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근속연수가 오래되신 분들이 있어요. 근속연수가 오래되신 분들은 예상 퇴직금, 퇴직 적립금, 그 다음에 공무원이신 분들도 쌓여있는 연금 같은 거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일부는 재산으로 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재산은 아니지만 또 재산으로 보는 것들이 청산가치로 뭐 이렇게 넣어라 이런 보정들이 나오는데, 이거는 주식, 도박, 비트코인 이런 데 사용한 돈들, 이거 재산 아니잖아요. 이미 날라가 버렸으니까. 근데 재산처럼 봐요. 요거 꼭 보셔야 되고 저희한테 알려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남한테 빌려준 돈 있잖아요. 내가 이걸 내 친구한테 빌려줬는데 못 받았어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 빌려드렸어요, 뭐 이런 돈들, 이것도 재산은 아니지만 재산처럼 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소송을 누구한테 걸었는데 이 소송을 걸었다라는 건 채권이 있는 거잖아요.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은 채권, 이런 것들도 재산으로 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세부적인 것들을 저희가 놓치지 않도록 영상 보셨으니까 저희한테 쫙 알려주시면 돼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상담하시기 전에 꼭 준비해 주셔야 되는 것들, 그 다음에 상담하는 변호사나 직원들한테 꼭 알려줘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어요. 충분히 여러 군데 상담을 해보시고 가장 믿음직스러운 곳, 그런 데와 계약을 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의 어떤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일, 채무 조정, 여러분들의 빚을 좀 가볍게 하는 요거를 결정하셔야 돼요. 채무 조정, 그러니까 회생은 기본이 원칙이 3년이에요. 3년.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러한 상담의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은 회생 신청을 하시면 안 돼요. 왜? 정확한 회생 신청을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앞으로 3년이고 5년이고의 변제 기간을 어떻게 이끌어갈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마음을 굳게 먹고 변제 수행 가능성에 대한 체크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여러 번 보시고 상담에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